테슬라가 기술적 진보를 반영하고 싶어도 법적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전기차의 생산량이 늘어나고 그 전기차에 대한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 주가 긍정적으로 보아도 되지 않을까. 철강은 중국발 철강 이슈가 어떻게 될 것인지가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현대차는 무엇을 봐야 될 것이냐. 지금 테슬라하고 비교하면 안 된다. 이거는 지금 자동차고 테슬라는 사실 플랫폼화하고 있잖아요. 소프트웨어. 네. 그러다 보니 현대차는 그냥 제조업 기반의 이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암만 실적 좋아봐야 주가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할 얘기가 많은 대목인데요. 간단하게 일단. 할 얘기가 많은 대목인데 테슬라가 가장 강력한 이유는 저는 생산 효율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AI와 그 FSD 쪽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생산 효율성이 있어요. 얘네가 폭스바겐보다 훨씬 빨리 만들어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테슬라 공부를 해보신 분은 지금 기가 팩토리 하면서 그 다음에 기가 프레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걸 계속 진행하고 있어서 일부는 진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가 프레스 덕분에 차량을 찍는 속도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됨으로써 굉장히 빠른 차량 생산 대수를 단위당 생산 대수를 만들어냈어요. 이게 테슬라의 최고 장점이고 주가가 오른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뭐 스타링크라든가 그것과 연계된 그리고 보험 사업 등등등 여러 가지 산업을 연계함으로써 그리고 향후에 얘네들이 그 엔터테인먼트한 공간을 만들면서 새로운 산업과 그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더 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에도 테슬라에서 중요한 부분은 생산 대수를 얼마나 할 것이고 생산 효율을 더 높일 것인지 여부가 주가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대략 한 90만 대 선에서의 그 생산이 나올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전년 대비 폭발적인 증가예요. 거의 100% 가까운 증가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성장성이 지속되는지 여부 그러면 최소 올해 늘어난 대수보다 더 늘어난다면 뭐 주가는 좀 긍정적일 수 있죠. 그러니까 대략 그 정도라면 150만 대 정도 수준을 생각합니다. 150만 대 이상을 생산해낼 수 있다면 그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만에 하나 그거보다 못하게 될 경우에 혼돈이 빠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130만 대 하면 굉장히 쏘쏘한 상황이고요. 130만 대 미만의 상황, 120만 대 미만이 나오면 저는 개인적으로 주가가 상당히 충격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테슬라는 그렇고 네.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거는 이제 현대차의 포인트가 뭐냐는 거죠. 네. 현대차가 주가를 인정받을 수 있는 시장에서 어떤 네. 상황이 됐을 때 그런 게 있을까? 제가 왜 테슬라 얘기를 말이 길다라고 표현을 해드렸는데 왜 기냐면 많은 분들이 FSD를 얘기를 하는데 FSD가 지금 기술적 진보하는 속도하고 사람들이 그거를 인식하는 속도하고의 갭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즉 법규의 정비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거죠. 기술적으로 FSD 베타 지금 10.8까지인가 나왔는데 자율주행. 예, 그래서 자율주행이 예를 들어 4.5 정도까지 나왔다. 그럼 그게 허용될 것이냐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70년대 그 스틱 차를 모는 사람도 미국에 있을 겁니다. 지금 스스로 고쳐서 그렇죠. 카브레타식의 그 자동차를 모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온갖 사람들이 섞여 있는데 FSD가 만에 하나 그 뭐 원형 교차로 같은 데서 정말 엉뚱하게 주차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멈추겠죠. 그럼 그 뒤로 쫙 차가 쓸 거예요. 그럴 때의 그런 비난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법규가 그런 그 실질적인 기술 진보보다 상당 수준 사람들이 공통화된 인식이 형성될 때까지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테슬라의 그 주가를 미래 그런 거를 가지고 자꾸 땡겨 오니까 이제 다른 회사들은 안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제 판단에는 법규 정비는 멈춰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나머지 회사들이 테슬라를 어디까지 추격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세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작년 6월 달에 테슬라 얘기를 하면서 자동차 회사를 다 끝났다. 심지어 어떻게 그냥 그 뭐 안드로이드나 iOS 다운받아서 쓰는 것처럼 그렇게 할 준비해라 라고까지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작년 6월 달에. 그런데 지금 진행 과정들을 보니까
최근에 아주 재미난 뉴스가 있었어요. 벤츠에서 핸즈프리를 만들었다. 운전하면서 다른 일을 해도 된다. 유튜브를 봐도 되고 책을 봐도 된다. 근데 시속 60km까지. 근데 아우토반 시속 몇 킬로까지 가는지 아시죠? 무제한. 200km, 200km 넘게 막 가는데 60km? 이게 지금 말이야, 방구야. 막 이랬는데, 그러나 60km까지 기술 진보를 이루었다면 80km, 100km, 120km까지의 기술 진보는 언제 이루어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유의할 포인트가 뭐냐면 벤츠가 먼저 핸즈프리 허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의 헤게모니가 장난이 아니다라는 거지. 왜냐하면 독일 같은 경우도 자동차 회사들은 독일에서 가장 양호한 질의 노동 고용을 가장 많이 하는 업체가 자동차 회사들이고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회사가 자동차이기 때문에 기존 자동차 회사들의 로비력은 엄청날 것이다라는 걸 충분히 인지하고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테슬라가 기술적 진보를 반영하고 싶어도 법적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안 해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업체들한테 상당한 시간을 줄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향후 전기차에서 테슬라 다음으로 누가 쫓아오는 거를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제일 큰 회사는 역시나 폭스바겐이 될 것이고, 가죠. 네. 그다음 유럽의 회사들도 또 쫓아갈 것이고, 그다음에 그 다음 정도 수준의 현대차가 포지셔닝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030년 이제는 엔진 개발 사업부 폐지까지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고. 전기차로 이제 세상은 바뀔 것이다. 네,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쪽으로 좀 더 부활을 걸겠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런 인식을 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 또 하나 이제 현대차에서 하나 인정해줘야 될 게 뭐냐면 현대차가 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수소차의 주력 아닙니까? 세계적으로 수소차 잘 만드는 두 회사 중에 하나 아닙니까? 도요타하고 그렇죠. 현대인데 지금 현대는 수소차를 몇 대 만드나요? 반면에 전기차는 몇 대 만드나요? 대수를 따져보면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조금 충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이시라고 수소차 포기한 거죠. 몇백 대 안 만드니까. 수소차는 포기했고 전기차로 이미 방향을 틀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조를 보면 향후 세계 메이커들 중에서 전기차 쪽에서 그렇게 느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2030년에 지금 170만 대 얘기를 했으니까 얘네가 이제 650만 대 만드는 건데 오히려 조금 늦다는 느낌은 들어요. 늦다는 느낌은 드는데 그래도 170만 대까지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그 표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대차를 단순히 옛날 전통 자동차 회사로 인식하는 게 맞느냐, 그리고 생각하고 있듯이 모빌리티 회사로 생각하는 게 맞느냐라는 점과 최근에 도요타 사장도 우리는 이제 완전한 모빌리티, 세계 모빌리티 1등을 가겠다라고 했어요. 자동차 1등이 아니라 모빌리티 1등을 가겠다고 하면서 전향적으로 전기차를 2030년까지 대량으로 생산해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이것들이 자동차 회사들의 전기차 그 경쟁을 가열차게 만들어낼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주가에서 드러났습니다만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그 내연기관 포기하겠다고 하니까 주가가 올라요. 그러니까 약간 과거보다는 투자자의 그 눈높이에 회사가 조금 더 들어맞아졌다. 그렇다면 올해보다는 상황들이 조금 더 좋아질 것이고 이익 증가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얘기가 너무 길어졌는데 네. 이게 테슬라 얘기를 안 하고서는 현재 상황에 그렇죠.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서. 네, 많은 분들이 일단 테슬라를 기준으로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예상을 하니까. 네. 근데 어쨌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 그 현대차도 그 엔진 사업을 없애겠다라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엔진차, 내연기관차를 안 만들겠다는 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거기다 투자를 안 하겠다는 거죠. 이게 캐시카우니까 계속 당분간 만들 거예요. 그렇죠. 네. 뭐 도요타도 사실 뭐 말씀하신 대로 2030년까지 전기차 위주로 네네네. 하겠다 그런 거니까. 네. 근데 사실 이제까지 시장에서 그 걱정했던 거는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적절하게 같이 양쪽 손에 든 네. 떡을 안 놓치겠다라는 네. 그 의지의 부족을 네. 지적을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도요타처럼 막 진짜 우리 30년까지 이렇게 갈 거야. 이런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 근데 네. 이제 마침 그런 이야기가 나오긴 했는데 네. 어쨌건 많은 분들이 좀
그 현대차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조업으로만 보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물론 그 말씀하신 법적인 규제, 인공지능이 판단하는 것에 대한 법적으로 어떻게 누가 책임을 지고 어떻게 그걸 어디까지 네. 허용할 것이냐에 대한 논란은 아직 있으니까 네. 그럼에도 그러한 어떤 가능성 때문에 테슬라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주는 거잖아요. 네. 현대차가 네. 이런 제조업 말고 네. 우리가 뭐 투자의 포인트로 삼아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 뭐 하는 건 많아요. 로봇도 투자하고. 네네. 저는 제일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수소차에서 전기차로 2년 만에 돌렸다는 사실은 상당히 의미 있다고 봐요. 그게 그다음에 이제 뭐 이미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뭐 보스턴 다이나믹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어디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AI 자동차 AI 자율주행 거기도 또 투자했죠. 관련 회사도 투자를 꽤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자기가 안 되는 거는 남의 기술 갖고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는 현대차가 어떻게 진도를 뽑아야 되는지를 알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잘 적응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앞서가는 거는 분명히 맞고 1위의 자리를 한 2027년까지는 확고하게 다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제 경쟁 격화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경쟁 격화는 이제 테슬라 주주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경쟁 격화를 돌파하면 주가는 더 올라갈 겁니다. 근데 경쟁 격화로 매출에 영향을 좀 받기 시작하면 의외로 주가가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같이 생각하시면 좋겠고 거기에 그동안에 올해까지는 하긴 했는데 내연기관 차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전기차로 바꿀 때. 왜냐하면 전기차 만들어봐야 많이 안 남으니까. 근데 테슬라 모델 때문이라도 일반 내연기관 차들의 변화 속도는 굉장히 빨라졌고요. 그쪽에서 뒤처지지 않는 회사 중에 하나가 현대차 아니겠느냐라고 봐서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에서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현대차의 주가 이제 계속 하향이었잖아요. 네. 올 한 해 계속 네.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좀 이렇게 반전될 수 있는 계기는 이제까지 계속 시장에서 얘기하는 자동차 반도체의 어떤 공급난 부족 네. 이것이 해결되는 게 키포인트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내연기관 안 하겠다고 했을 때 주가 오른 거가 하나의 이제 상징이 되는데요. 일단 재무제표상으로 돈 버는 거는 내연기관에서 봅니다. 네. 전기차에서 못 벌 거예요, 당분간.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한 30만 대 정도 이상 판매하면은 벌긴 벌 겁니다, 돈을. 근데 이제 내연기관에서 돈을 벌고 있는데 전기차 쪽으로의 빠른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따라서 그쪽만큼 프리미엄을 좀 받겠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내연기관만 하고 있으면 이 시장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면 엄청난 할인을 하거든요. 근데 다른 것도 지금 준비하고 있어 하면 이 할인이 멈추고 이쪽에 대한 프리미엄이 가미되겠죠. 그러면 일정 부분 할인된 것과 프리미엄이 합쳐졌을 때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실적치가 올해보다 증가하고 그다음에 전기차의 생산량이 늘어나고 그 전기차에 대한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 제 생각에는 주가 긍정적으로 보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네. 지금 일단 많은 분들이 경기 민감주 쪽 네. 거기에는 뭐 조선이나 철강, 화학, 그다음에 뭐 자동차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쪽이 좀 연초에 시장이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네. 거긴 동의하시나요? 저는 이게 이제 업종별로 다 따져서 봐야 되는데 앞서 이제 언급을 드렸던 반도체나 자동차는 이익 증가가 확실히 보여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철강 같은 경우는 잘 보셔야 되는데 철강은 중국발 철강 이슈가 어떻게 될 것인지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21년도에 해준 것처럼 생산의 제한 이것들이 이루어진다면 22년도 한국 철강주들이 굉장히 기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철강 생산량이 제한된다는 게 확인이 되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한국의 철강조에 투자를 해야 된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래서 워낙 싸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예, 워낙 쌉니다. 영업이익 대비 3배, 4배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 위쪽으로도 공간이 상당히 열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철강업 전반적으로 밸류체인 전부 다 보거든요. 대형 철강에서부터 중소형 철강까지
거의 대부분 싸기 때문에 이쪽에서 큰 시세를 낼 수 있는 그 종목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중국에서 생산을 제한한다. 이 생산 제한은 ESG 관련해서 특별히 한강과 관련돼서죠. 분명히 그 공작회의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중국에서의 언급은 뭐였냐면 공해를 많이 유발하는 업체들은 생산 효율을 하겠다. 즉 에너지 소모가 많고 생산 효율이 떨어지는 애들은 정리하고 효율이 좋은 회사들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라는 얘기를 계속했고 21년도에도 우리가 에너지 공급을 줄이면서 얘네들이 좀 어려웠다는 그 생산이 옛날만큼 되지 않았다는 거. 대표적인 게 철강, 시멘트, 화학 이런 업체였어요. 그래서 뭐 시멘트는 한국에서는 이미 뭐 주가가 상당히 올랐습니다만은 그 외에 오르지 않은 업종, 특별히 철강, 화학은 아주 절대적으로 중국의 영향을 받을 거라서 중국이 저렇게 계속해서 생산의 양을 줄여준다면 우리 1년도에 한번 랠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철강 화학이 그런 랠리가 한번 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조선은 결국은 그 고가 선박의 수주 사항들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한 1.5년 정도 수준의 그 일반적 도크는 채워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워낙 비어 있기 때문에 그냥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흘려 보내고 있거든요. 중국 쪽으로. 근데 나머지 도크들은 어떻게 할 거냐? 비싼 배를 받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익이 진짜 증가합니다. 그래서 비싼 배를 수주하는 것이 포착이 되면 그건 이제 대형 유조선이라든가 LNG선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냥 뭐 컨테이너 지수나 벌크선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돈 많이 마진 남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그런 쪽으로 확실히 수주가 포착이 된다면 그때는 이제 조선주들을 긍정적으로 한번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뭐 다 이게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이게 자동차가 잘 팔리면 또 철강이 좋은 거고. 네,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여튼 내년도 자동차주에 대해서 현대차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뭐 이런 경기 민감주 섹터 차원에서 보더라도 네. 일단 이러한 것들이 현실화되는 데에는 가장 큰 요소가 지금 공급 병목 현상이잖아요. 네. 이것만 풀리면 된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될까요? 공급 병목 현상이 쉽게 풀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 시장을 보면 이거는 좀 뭐 후년까지도 갈 수 있다. 상반기까지 이런 네. 얘기도 있고 네. 그렇다면 주가는 계속 그때까지 머물러 있을 것이냐? 네.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지금 요것과 관련해서는 중국의 오미크론과 코로나 관련해서 셧다운 과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김일구 상무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중국 쪽에서의 생산과 셧다운과 그다음 공급과 연결된 게 미중 무역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조금 더 해봐야 되는 상황이 같이 있습니다. 일단 먼저 지금 첫 번째로 중국이 문제가 뭐냐면 얘네는 지금 중국 자국 백신을 맞았어요. 그래서 조금 문제가 생기면 좀 강력하게 셧다운을 합니다. 최근에 그 삼성전자가 있는 그쪽 성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막 150명, 200명 발생을 하니까 그냥 성 전체, 우리나라로 따지면 나라죠. 그렇지. 나라 전체가 셧다운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 내년도에 중국의 상반기 소비가 잘 안 늘어날 것이다라고까지 봐요. 그 중국 전망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 얘네가 셧다운하면 공장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공장이 안 들어가면 중국발 공급 적체가 일부 이루어질 수 있다. 올해 21년도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백신을 못 얻은 동남아 나라들의 셧다운이 굉장히 심했죠.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인데 말레이시아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도체 패키지 굉장히 큰 나라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이쪽에서 아무리 만들어줘도 쟤네가 껍데기 싸주지 않으면 포장을 안 하면 판매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동남아 전체적인 공장이 셧다운했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게 이제 베트남 이런 데죠. 그러니까 중국밖에 살아있는 나라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연락에 돌렸는데 중국도 문제가 뭐냐면 물류 적체가 뻥하고 터진 거죠. 미국도 물류 적체가 터졌고 코로나로 안 나오고 사람들이 이러니까 사실 그 중심에도 코로나가 다 포착이 되는 상황인데 물류에도 코로나가 문제가 되어지고 아시아권 공급 적체에도 코로나가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내년도에는 올해하고 반대로 만약에 상반기 중에
중국이 저렇게 셧다운하는 걸 계속해서 최소한 그 베이징 올림픽까지는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셧다운을 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에 공급 조치 상황들이 아주 쉽사리 해소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도 야 무슨 소리냐, 삼성전자 잘 돌아가는데 무슨 반도체 적체냐, 잘 돌아간다며 네가 라고 얘기하시면은 반도체에 대한 그 이해가 좀 필요하세요. 반도체, 자 시스템 반도체, 자 그 메모리 반도체, 자 메모리 반도체 빼고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빼고 이 시스템 반도체에서 앞서 코너에서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시스템 반도체를 제작하는 회사들, 디자인하는 회사들이 누구냐면 AMD, 엔비디아, 애플 네. 이런 회사들이죠. 퀄컴 이런 회사들인데 이런 회사들이 TSMC에다가 갖다가 맡겨요. 갖다가 맡기면 이거를 제작하는 게 이제 동남아 쪽에서 마지막 패키징을 해주고 또 하나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이렇게 고급만 우리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센서들이 있어요. 센서들은 가격이 싸요.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 키 누르면 삑 하고 누르면 차문 열리고 막 창문 위아래로 열리고 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은 비싼 반도체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디서 만드냐면 중국에서 많이 만듭니다. 이 시스템 반도체. 그렇죠. 예.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 상반기에 중국이 셧다운을 하게 되면 이런 쪽의 그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저가형 시스템 반도체들이 계속 쇼티지 상황들이 유지될 수도 있어요. 동남아하고 더불어서 같이. 그래서 그렇게 되면 공급 병목은 그 코로나 상황과 연계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그 미국에 자꾸 그 제어를 받고 있는 중국이 과연 반도체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사실 상당히 의문이에요. 자국한테만 먼저 뿌리고 해외 수출 안 해버리면 그런 것도 공급 변목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라서 그게 과연 이제 미중 무역 전쟁과도 얼만큼 관련이 있는지도 한번 봐야 될 대목이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거는 이렇게 이제 저가형 반도체는 반도체를 만드는 공정이 크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10인치 웨이퍼 라인과 8인치 웨이퍼 라인이 있는데 8인치 웨이퍼 라인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8인치 웨이퍼 라인은 올해 하여튼 설비 증설이 좀 있었어요. 한국의 뭐 DB하이텍이라든가 이런 회사들. 그래서 올해보다는 나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현대차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주가가 상승하기에는? 네. 반도체 공급이 그 완벽하게 풀리진 않을 겁니다. 근데 올해보다는 나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보다는 낫다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고 이건 그것이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네. 주가에 영향을 미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고 그 심리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그런데 이제 작년보다는 좋을 거. 21년보다는 나을 것 같으니까. 네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 수소차에 대해서 현대차가 좀 포기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전기차에 대해서 이제 좀 집중하는 거고 수소차를 그냥 완전히 버린 건 아니죠. 근데 왜냐하면 그렇죠. 현대모비스에서는 1조 원 들여가지고 또 수소전지 공장도 착공하고는 했잖아요. 그게. 이거 잘못하면 욕 많이 먹는데 이거 안 팔릴 거거든요. 수소차가 그러니까 시장성이 없다 지금은. 네, 안 팔릴 거예요. 그리고 그 수소는 어느 나라에서 유효하냐면 신재생 에너지가 많이 나는데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수소를 얻는 과정이 뭡니까? 우리가 회색 수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질 수소, 부산물 수소 이런 거잖아요. 석유화학 트래킹에서 나오는 부산물 수소와 그 다음에 가스를 성질을 바꿔서 만드는 계질 수소예요. 거기엔 다 전기가 들어가요. 예. 그리고 제일 그린 수소라고 표현하는 건 수전의 수소인데 수전의 수소는 전기 사용량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수소와 관련해서 우리가 그냥 기대감은 크지만 아직 네. 그것이 시장에서 시장성으로 아직 현실화되기는 아직 좀 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유럽은 좀 달라요. 유럽과 미국도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풍력하고 태양광이 많이 발전되는 애들은 그 전기가 남는 경우가 생겨요. 예, 그러면 그 남는 전기로 수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남는 예를 들어 풍력단지나 태양광단지 옆에 해상 풍력단지 옆에 수소 연료전지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다르게 쓰는 그런 방식은 굉장히 향후에 바람직하죠. 예,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해외로 판매하는 건 오케이.
해외로 판매하는 건 기술 갖고 있는 거 오케이. 하지만 사실은 수소차가 대중화되려면 신재생 에너지에서부터의 수소로의 전환, 이 에너지 프로세스가 만들어져야 수소차가 좀 의미 있는 그런 자동차가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뭐 하여튼 뭐 시장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니까. 네. 근데 어쨌건 지금 현재 드러나 있는 상황만 가지고는 네. 녹록하진 않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